조선왕조실록 1468년 음력 8월 18일 기록을 보면 마치 이날에 창덕궁에 긴머리 귀신이 나타났던 것 같다라는 듯한 느낌을 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 속의 긴머리 귀신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흰 것을 이고 귀매 모양을 하고 막대기를 잡고 놀라게 하니 안효래는 놀라고 두려워 크게 부르짖고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돌아왔고, 대체 임금님이 사시는 창덕궁 궁전에 긴머리 귀신이 왜 나타난 것일까요? 당시 기록을 잘 살펴보면 이 모든 일이 사실 당시 임금님이었던 세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조는 이날 창덕궁을 마치 귀신의 집처럼 만들어가지고 신하들을 대상으로 담력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때 신하들을 깜짝 놀라게 하려고 준비시킨 귀신 모습이 긴머리 귀신이었습니다. 흰 모습의 귀신이었으니까 백귀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세조가 담력 훈련을 시킨 신하들은 최호원과 안효래라고 하는 신하들이었는데요. 이 신하들이 성실하지 않고 장난을 자주 친다라고 해서 다른 신하들이 세조에게 이 신하들하고 어울리지 말라라고 상소문을 올릴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조는 이 두 사람을 아끼고 가까이 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순전히 제 상상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계유정란으로 임금님 자리를 좀 빼앗은 거에 가깝잖아요. 내가 했던 것처럼 나를 쫓아내고 임금 자리를 딴 사람이 가져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도 세조가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농담 잘하고 웃긴 이야기 잘해주는 신하들, 이런 사람들을 더 가까이 했던 거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런 신하들하고 이런저런 농담 따먹게 하던 와중에 안효래가 나는 귀신, 괴물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막 했다 그래요. 옆에 있던 최호원이 너가 안 두려워한다면 야 나도 안 두려워한다. 또 세조의 그 이상한 성정이 발동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워? 그럼 한번 실험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담력 훈련을 시킵니다. 그 당시에 머물던 창덕궁에서, 창덕궁이 좀 크고 복잡합니까? 구조가. 뒤에 이렇게 비원 쪽으로 가면 정원도 굉장히 크죠. 아마 그 창덕궁에서 제일 무서운 소문이 많이 도는 곳, 그런 데 가가지고 신하들한테 담력 훈련을 하러 거기 갔다 와라 라고 시켜놓고, 보통 담력 훈련을 하면 100이면 100 그 훈련 장소에 귀신으로 변장한 사람을 숨겨놓습니다. 그게 담력 훈련의 기본이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인 이 세조 임금도 똑같은 발상을 한 거예요. 자기는 몰래 귀신으로 변장한 사람을 옆에 숨겨놓고 놀래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저처럼 괴물에 대해서 열심히 찾아보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력 훈련에서 귀신으로 변장시켜 놓는 그 귀신은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에 제일 무서워할 만한 모습으로 변장시키기 마련이거든요. 뭔가 머리가 허옇고 한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있고 이런 모습으로 변장을 시킨 사람을 배치해 놓았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전형적인 귀신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의 흰 귀신 모습은 다른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허목이 쓴 척주기사라는 글을 보면 태백산의 신령을 백두옹이라고 해가지고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라고 불렀는데요. 이 백두옹이 굉장히 영험하다라고 해가지고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을 빌었다라고 되어 있고, 반면에 이 백두옹의 저주를 받으면 관청의 사또도 죽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세기의 기록에도 경상도 관찰사 조현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당 앞에 있는 오래된 나무 위에 갑자기 하얀 기운이 일어나더니 점점 형체가 변해가지고 꼭 장삼을 걸친 승려의 모습처럼 변했다라고 해요. 그것을 조현명의 부인이 목격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흰 귀신이다라고 해서 백귀라고 불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이야기하기를 백귀를 보면 오래 살지 못합니다 라는 소문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허연 귀신이 공포스러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는 그 긴머리 여성 귀신의 모습하고는 잘못 다르지 않습니까? 여성도 아니고요, 흰 옷을 입고 있다 이런 점이 크게 강조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긴머리 귀신은 백귀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포 영화 속에서 보는 산발한 머리에 까만 머리의 귀신도 여기저기에서 조선시대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우야담의 한문으로 산발지지, 발 뒤꿈치까지 닿는 긴 감색 옷을 입고 있고 바닥까지 닿을 정도로 긴 산발머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귀신, 그런 귀신 이야기 한번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몸에는 발 뒤꿈치까지 닿는 긴 감색 옷을 입고 산발한 머리는 땅에 닿아 바람결에 엉클어졌으며 산발한 사이로 고리처럼 부리부리한 두 눈이 번쩍번쩍하여 두려울 지경이었다. 마침내 창 가까이 다가왔는데 노린내가 코를 비틀 정도였다. 머리카락 사이에 두 눈이 고리처럼 번쩍거리는 모습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린내가 강하게 난다라는 것이 기이한 특징이죠.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긴머리 귀신, 또 다른 형태도 있습니다. 봉두귀물이다라고 해서 산발로 머리를 풀어헤친 이 귀신 모양의 괴물이라고 아예 설명되어 있는 그런 기록도 보이는데요. 비가 내리는 밤에, 이것도 딱 공포 영화에 전형적인 귀신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죠. 밤에 혼자 있는 사람에게 말없이 나타나가지고 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옛날 귀신 이야기하고 요즘 공포 영화하고 연출이 딱 다른 대목이 뭐냐면, 옛날 사람들 생각한 이야기 속에서 무섭다고 생각한 연출은 뭐였냐면, 옛날 사람들은 도깨비불을 엄청 무섭다라고 생각했어요. 요즘은 뭐 세상에 다 뭐 전등불 켜놓고 뭐 밤에 다 야경 보러 가서 좋다고 보고 있고 이런 게 현대 문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불이 빛나는 게 엄청 무섭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조선시대 사람들 신기하고 무섭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봉두귀물, 긴머리 귀신 이야기도 불꽃 모양, 도깨비불 모양 같은 게 멀리서 보이다가 이게 점점 다가오면 형체가 변해서 봉두귀물, 긴머리 귀신 모양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송자대전이라는 책에는 우암 송시열이 자신의 고모가 이런 것을 보고 쫓아낸 일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묘사하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하루는 비가 내리고 밤에 홀로 앉아있던 차에 쑥대머리의 귀물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숙인이 웃으면서 심하다 나의 쇠약해짐이여, 귀신이 감히 와서 나를 엿보는구나 하므로 귀물이 곧장 달아나 버렸으니. 그렇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소복 차림의 여성 귀신은 전혀 역사 속에 기록된 적이 없을까요? 선조들이 목격한 긴머리 여성 귀신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지금부터 읽어드립니다. 순군부라고 하는 관청이 조선시대에는 있었다라고 해요. 사람을 잡아가지고 무슨 죄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는 관청이었는데, 순군부라는 곳에 순군부군이라고 해가지고 신령 같은 것이 있다라고 조선시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자면 구치소에 신령이 있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순군부군의 모습을 17세 정도의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구치소의 여신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헝클어진 머리는 풀어 헤쳐져 있는데 비녀도 하지 않고 있어서 그야말로 산발이고, 단장은 하지 않고 있으며 얼굴은 보통 약간 찡그린 표정이었대요. 하기야 뭐 구치소에 있는 신령이 너무 온화하고 즐겁게 웃는 표정이어도 좀 곤란하겠죠. 윗도리는 보라색 실로 된 옷을 입고 있고, 아랫도리는 엷은 황색의 비단 치마를 입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살해를 당했는데 수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살인범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거예요. 원한을 갖고 죽었기 때문에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죽은 후에도 대오접, 즉 크고 검은색의 나비, 커다란 까마귀 나비, 이런 것으로 변해가지고 사건의 수사에 도움을 준다, 이런 식의 전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용의자들을 쭉 이렇게 세워놓고 누가 진범일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사람 머리 위에 커다란 검은색 나비가 날아가가지고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이 사람이 진범이라고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신령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균이 1610년에 감옥에 갇혔을 때 순군부군이라는 이런 것에 대한 설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 꿈 이야기, 요거를 결합을 해가지고 순군부군 청기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그것이 지금 남아 있어가지고 이에 대한 이런 자세한 풍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빨간색 난삼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머리를 온통 풀어헤친 채 나타나는 기괴한 긴머리 여성 귀신의 모습도
용제총화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하늘이 흐리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대나무 숲에서 이런 빨간 옷을 입은 모습의 긴머리 귀신이 쓱 나타났다가 싹 사라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신비롭게 쓱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번쩍 치솟기도 하고 훌쩍 뛰기도 하고 이런 묘사로 좀 등장을 한다. 이런 묘사에서는 우리가 아는 그런 긴머리 여자 귀신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이기는 한데, 아직도 이 흰옷, 소복 이런 묘사는 좀 드물긴 하죠. 우리가 아는 이 긴머리 귀신, 소복 입은 이런 여성 귀신은 언제부터 등장한 것일까요? 살펴보면 조선시대의 귀신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죠? 남성이면서 옷을 흰게 입고 있는 형태, 여성이면서 원한을 갖고 있는 형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귀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귀신들 중에 이렇게 몇 가지가 섞여가지고 전형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긴머리 여성 귀신의 모습으로 현대에 좀 중심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특히 1960년대에 월화의 공동묘지를 필두로 그런 긴머리 여성 귀신이 등장하는 영화들이 대유행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마침 일본에서 카이단 같은 제목의 일본 공포 영화에서도 그런 긴머리의 여성 귀신들이 같이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아시아 공포 영화의 흐름을 타고 60년대부터 그래, 역시 공포 영화에서는 긴머리 여성 귀신이 좀 나와줘야 무섭지 라는 인식이 한번 생기다 보니까 영화를 만들 때마다 계속 긴머리 여성 귀신 출연시키고, 텔레비전에서도 공포물 나올 때마다 긴머리 귀신 출연시키고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제일 무서워 라고 하면서 긴머리 여성 귀신이라는 하나의 형태로 고정이 돼가지고 어찌 보면 비교적 현대의 유행에서 자리 잡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조선시대 기록만 해도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 귀신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조선시대 기록에 관심이 많았다면 조선시대의 귀신 모습들이 진짜 무섭구나 라는 사실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이런 생각도 문득 드네요. 우리나라 문헌 속에서 최초로 여우로 변신하는 이야기는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도에서 노파가 여우로 변하여 사라졌다. 당시의 백제의 수도 왕도가 충청남도 공주 쪽이었죠. 어떤 늙은 여성이 여우로 변신해서 어디론가로 없어져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여우로 둔갑한 사람이 진평왕을 도왔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들 가운데 인간 세상에 몸을 나타내어 조정의 정치를 도울 만한 자가 있느냐? 길달은 과연 충직하기 짝이 없었다. 어느 날 길달이 여우로 변해 달아났다. 비형이 귀형을 시켜 잡아 죽였으므로 그 무리가 비형의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 달아났다. 승려의 모습을 한 여우가 용의 간을 빼먹고 힘을 기르다가 용에게 부탁받은 사람에게 퇴치되는 이야기도 삼국유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매번 한 승려가 해가 뜰 때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다란이를 외우면서 이 연못을 3번을 도는데, 그러면 우리 부부와 자손들이 모두 무리로 떠오른다오. 내 자손의 간과 창자를 빼내어 먹어 치우는데 이제 우리 부부와 딸 하나만 남았소. 승려가 과연 내려와서는 예전처럼 주문을 외우고 늙은 용의 간을 빼내려고 하였다. 겉하지가 활을 쏘아 중을 마치자 곧 늙은 여우로 변하여서 땅에 떨어져 죽었다. 이렇게 설화 속의 여우들의 신비한 재주는 사람으로 변한다거나 사람에게 어떤 환각 같은 것을 보여주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요사스러운 그런 괴물 같은 것이다 라고 인식되고 있었죠. 변신의 귀재, 도술의 천재, 전우치마저도 소시적에는 변신한 여우에게 당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한죽당 서필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의 책에 실려있는 이야기입니다. 전우치가 어릴 때 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던 시절의 일이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조용한 절에까지 가가지고 공부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굉장히 좀 마음 잡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마음 잡고 간만에 공부를 하려고 하면 좀 주변에서 안 도와주는 경우가 많죠.
절에서 술을 담아가지고 저장을 해놓는 곳이 있는데 그 술이 밤에 어디 갔다 올 때마다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 술을 이렇게 훔쳐먹나 싶어가지고 가만 보니까 마을에서 올라온 젊은 청년이 한 명 있거든요. 전우치가 잠깐만 공부하러 들어온 사람인데 내가 무슨 술을 왜 훔쳐먹겠냐고, 진짜 나 아니라고, 진짜 범인이 누군지 내가 직접 잡아가지고 보여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범을 잡기로 결심을 하고 밤에 술독 옆에 있는 데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몰래 지켜보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허연 기운 같은 게 뻗쳐갖고 오는 것 같더니 술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흰 여우 한 마리가 전우치한테 잡힌 거예요. 흰 여우가 전우치한테 빕니다. 만약 나를 놓아준다면 당신에게 두터이 보답하겠습니다. 저에게 요술의 비결책이 있는데 그 책을 바위 구멍 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 책을 당신에게 줄 것이니 시험 삼아 나를 그대로 놓아 바위 구멍 속으로 들어가게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책을 그렇게 구해가지고 보니까 책 내용이 진짜 엄청난 거예요. 간단한 수법으로 하면서도 사람에게 완벽하게 속임수를 쓸 수 있는 그런 수법들이 쭉 해설되어 있는데 갑자기 자기네 집에 노비가 와가지고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련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이거 얼른 오시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책을 내던지고 종을 따라서 황급히 산을 내려가려고 딱 길을 돌아갔는데 노비가 어디로 가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문이지? 라고 하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여우도 온데간데 없고 책도 없어진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사람 이런 식으로 속이는 여러 가지 술법이 있다는 책을 방금 읽었었는데 여우가 바로 그 수법으로 나를 속인 거구나. 그때 잠깐 보고 익혔던 그 수법만으로도 전우치는 도술에 통달을 해가지고 훌륭한 도술가로 이름을 알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전우치가 어떻게 보면 흰 여우의 그런 제자인 셈이죠,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흰 여우의 술법은 이렇게나 뛰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되고,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의 배경이 지금의 전라남도 담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담양 지역에서 흰 여우 배 마술 대회, 지역 축제 행사를 개최해봐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듭니다. 여우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신비롭고 요사스러워서 불길함을 상징할 때도 있습니다. 흰 여우를 목격하고 난 뒤에 나라가 망해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서기 659년 백제의 궁궐에 흰 여우가 나타나 상좌평의 책상에 걸터 앉은 모습이 목격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약간 예전의 그런 신화적인 분위기로 이해를 한다면 여러 가지 술법을 익힌 요사스러운 여우가 자기가 정승행세를 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백제 멸망 직전에 여우가 등장했던 것처럼 고구려에도 마침 여우가 나타나 민심을 어지럽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리와 여우가 성에 들어오며 두더지가 문에 구멍을 뚫고 인심이 흉흉하니,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여우가 사람으로 변신할 수도 있고 요사스러운 술법도 쓰고 하니까 이렇게 멸망의 징조가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우가 그냥 동물일 뿐인데 그게 나타났다고 나라가 멸망하는 거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과학적인 연결고리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멧돼지가 가끔 도시에 출연한다, 이런 이야기 요즘 종종 나오죠. 그런 이야기 가만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먹이가 부족해졌기 때문에 멧돼지가 출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때 당시에 여우가 궁전에도 나타나고 사람 사는 곳에 막 나타나는 이런 현상은 뭔가 여우가 먹이가 부족해서 산에 살기가 어려워진 그런 사건이 나타났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홍수라든가 가뭄이라든가 혹은 기타 날씨가 안 좋은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산에서 여우가 먹을 만한 것들이 부족해져가지고 여우가 사람 사는 곳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그렇게 날씨가 안 좋고 홍수나 가뭄이 들고 하는 그런 나라라면 당연히 농민들의 삶도 어지러워지겠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정치가 잘못되고 한다면 국력이 약해져서 나라가 멸망하게 이어지는 그런 상황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찌 보면 백제판, 고구려판 기후 위기가 당시에 등장한 여우로 설명되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우 괴물, 꼬리가 9개 달린 여우 구미호는 역사 속에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드물기는 하지만 구미호라는 단어가 언급된 기록도 없지는 않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단종 시기의 기록을 보면 사악한 간신배를 일컬어서 그 간사함이 구미호 같다라고 평한 기록이 있습니다. 꼬리가 9 달린 여우, 머리가 2 달린 뱀, 나쁨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2개로 구미호와 양두사를 꼽고 있는데 그 중에 구미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미호는 중국 고전에서 자주 쓰이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산해경이라는 책을 보면 구미호가 나오고 있죠. 몇천 년에 걸쳐서 중국에서는 구미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죠. 무슨 시나 소설 같은 거를 쓰면서 욕을 할 때 에라이 구미호 같은 놈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형태로도 중국 고전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우리의 조상들이 이 구미호란 말 당연히 알았겠죠. 꼬리 9개 달린 이 여우의 이야기를 어떤 나쁜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로 많이 활용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우는 어떤 점이 특별하길래 사람으로 변신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홀릴 수 있었던 걸까요? 호랑이나 사자 같은 그런 동물들은 뭘 요사스럽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런 동물을 만나면 살아 돌아오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가 잘 퍼지기는 어렵죠. 곰에 관한 이야기는 요사스러운 쪽으로는 잘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곰의 지능은 개라든가 이런 동물들보다는 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에 비해서 여우는 객과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영리해요. 그리고 약간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사람들 근처에 이렇게 좀 나타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는 여우를 아예 사육해가지고 개처럼 이렇게 기르는데도 성공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 근처에 자주 나타나기도 하고 재미난 모습, 이상한 모습, 신기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하는 이 영리한 동물이 여우기 때문에 여우에 대해서 요사스럽다 이런 식의 전설이 생겨나기도 좋았겠죠. 특히 여러분 여우 울음소리 같은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묘해요. 약간 집에서 강아지가 약간 깨갱거리는 소리 비슷한 그런 소리를 내는데 그런 소리를 되게 이상하게 들리게 낼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우가 내는 울음소리 중에 약간 여우가 웃는다라고 할 만한 사람 웃음소리 비슷하게 들리는 그런 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고달프게 먼 산길을 걸어 다녀야 했던 옛 상인들, 옛 선비들 이런 사람들이 밤길 건너는데 어디서 여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상한 웃음소리 같은 거 막 들리고 하면 여우가 뭘로 변신해가지고 나를 홀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식의 이야기 떠올려서 주변에 퍼질 수 있지 않았을까. 너무나도 우리에게 친숙한 세종 임금께서 어느 날 외국 사신이 바친 돌 하나를 보고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만인사라는 괴물에 대해서 알아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도대체 그 돌이 무슨 돌이길래 세종 임금께서 직접 명령을 내린 걸까요? 그리고 그 돌과 만인사가 어떤 관계인 걸까요? 만인사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괴물이 상상이 되십니까? 말 그대로 사람 1000명, 10,000명을 잡아먹은 뱀을 만인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인사는 북방의 먼 지방에 나타나는 뱀으로 어떤 사람은 이 만인사가 사람의 2 눈과 창자를 먹는다. 이게 물뱀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물뱀 종류가 보통 뱀 중에 좀 큰 뱀입니다. 크기도 상당히 큰 뱀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죠. 만인사의 이 뱃속에 창자 속에 이 뱀이 사람을 여러 명 잡아먹어가지고 1000명, 10,000명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으면 사람의 피가 단단하게 엉겨가지고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돌이 어찌나 영험하고 특별한지 이 북방 사람들이 조정에 바치기도 하고 돌을 갈아서 마시면 고치기 어려운 온갖 병과 골절상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천자가 귀하게 여기고
누군가에게 빌려주면 돌려받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는 겁니다. 만인사를 잡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만인혈석 역시 아주 귀해서 쉽게 얻지 못하는 보물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만 사람의 피로 만들어진 돌, 만인혈석의 힘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세종 임금은 허황된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만인사, 만인혈석에 대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니까 과학적인 의문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함길도 지방, 지금의 함경도 지방을 이야기하죠. 이 지역을 다스리는 도절제상, 나중에 유명해지는 그 김종서에게 물어본 곳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지방에 떠도는 이야기를 잘 채집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세종 임금에게 보고를 합니다. 만인혈석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피가 흘린 곳이 응축된 곳을 파보면 나오는 돌로 사람의 피가 엉겨서 생긴 돌이고 누른색이면서도 검은색이다. 그 돌을 갈아서 마시면 골절상과 배가 더부룩한 병에 좋고 간직한 자가 꽤 많았대요. 그래서 매우 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막상 구해보려고 하면 달라고 하면 지금은 없는데요 라고 한다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이 궁금해서 직접 그 정체를 알아보라고 명령했던 만인사와 만인혈석. 만인사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게 되었지만 만인사보다 더 잔인한 뱀괴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물어뜯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피와 전기까지 빨아먹으면서 사람 모습으로 변신하는 뱀괴물.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용천담적기라고 하는 책에 채록된 설화 속 뱀괴물은 움직이면 산이 진동할 듯한 정도로 거대한 크기의 뱀이었다라고 합니다. 혼자서만 사는 것도 아니고요. 가족이나 무리를 이루면서 굴 속에 둥지를 만들고 사는데 사람을 물어 뜯어서 혈기를 빨아먹으면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도 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선비가 숨을 죽이고 개미처럼 엎드려서 살펴보니까 그런데 이 책을 쓴 사람이 천년묵은 정기라고 언급했을 만큼 죽이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월 첫 해일, 그러니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를 해 할 때 그 돼지를 나타내는 그 해죠. 돼지띠 날에 만든 기름을 끓여가지고 그거를 상처에다가 바르고 낫자루 구멍에 발라가지고 울타리 어중간한 곳에 꽂아 놓으면 병도 낫고 뱀괴물도 퇴치가 된다. 뱀들이 야 이렇게 하면 우리 큰일인데 이런 방법을 알지는 못하겠지? 또 그런 얘기를 자기들이 잎싸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뱀들의 대화를 강치선비가 듣고 뱀 괴물에게 혈기를 빼앗긴 그 여성을 찾아가가지고 그대로 했더니 여성의 통증도 나았고 후에 굴에 4마리의 뱀이 엉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는 뱀 괴물을 때에 따라서는 귀하게 여기고 심지어 신으로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우야담이라는 책에는 호랑이를 산채로 단번에 삼켜버린 뱀이 등장할 정도로 뱀괴물은 우리 조상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는데요. 그런데 뱀괴물을 신으로 모신 데에는 두려움만이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산삼보다 진주보다 더 귀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뱀괴물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다와 육지를 넘나드는 거대한 뱀괴물로 길이는 사람 키의 수십 배, 굵기는 큰 집 기둥만한 대망. 망이 구렁이란 뜻이에요. 큰 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커다란 뱀, 대망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매우 무거워서 대망이 지나간 자리에는 깊은 도랑이 생기고 온 산이 뒤흔들리는 소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이야기책 어우야담에는 조선시대의 한 화포장, 그러니까 대포,
총 이런 거를 만드는 기술자예요. 이분이 외딴 무인도에 남겨졌다가 대망을 발견해서 함정으로 잡았다라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초저녁에 어떤 동물이 큰 소리를 내며 바다에서 섬으로 올라오고 새벽에 다시 소리를 내며 바다로 내려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때 화포장 눈앞에 보고도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화포장이 숨어서 보니 큰 뱀이 육지에 와서 곰, 사슴, 노루 등을 잡아 몸속에 머금어 넣고 있다가 바다로 내려가서 먹는 것이었다. 화포장이 그 뱀이 다니는 길에 골이 파여 있는 것을 보고 칼을 갈아 날카롭게 해 여러 개를 그 골에 거꾸로 꽂아 칼날이 위로 오게 해 두었다. 그랬더니 밤에 뱀이 올라오다가 칼날에 배가 갈라져 죽고 뱀의 뱃속을 갈라 경촌주 수천 백개를 얻었다. 경촌주는 지름이 1촌, 그러니까 한 3cm 정도 되는 구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속에 진주처럼, 여러분 진주가 1cm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런 게 몸속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의 크기가 큼지막하고 색깔도 영롱해가지고 이거를 몸속에서 꺼내면 정말 진귀한 보물이 된다라는 거죠. 뱀괴물의 신비하고 영험한 능력,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머리 쪽은 고양이 새끼 머리를 한 뱀괴물 묘아두. 바위 구멍 속에 살면서 푸른색 연기를 내뿜고 다니는데 이 푸른 연기가 병을 퇴치하고 몸에 힘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병이 걸린 사람이 이 동물이 사는 바위 구멍을 찾아내가지고 그 푸른 연기를 쏘려고 하는 거예요. 화장사 불전 뒤에 바위 구멍이 있어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비가 오려고 하면 푸른 연기 한 줄기가 그 구멍에서 일어나서 한들한들 하다가 사라지는데 큰 뱀이 그 속에 엎드려 있으며 기운을 내뿜어서 그렇다 하였다. 그 뒤로는 중들이 학질에 걸리면 그 바위 구멍에 가서 앉아 있으면 학질이 떨어지므로 이로부터 사람들은 모두 이를 신봉해 왔다. 근데 사람들이 이 뱀을 숭상하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폐해가 커서 박만호라고 하는 사람이 화살을 쏘아서 이 뱀을 처치해버렸다라고 합니다. 불사와 재생을 상징하는 영물로도 통했던 뱀괴물, 다른 지역보다 특히 제주도에서 뱀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숭배했다라는 옛 기록이 많이 보이는데요. 제주 풍토록을 살펴보면 뱀을 죽인 사람을 향해 다른 지방 사람이니 저럴 수 있다며 제주 사람들은 뱀을 신이라 여겨 죽이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제주 풍토기에 따르면 제주도에서는 규방이나 처마, 마루밑자리 아래 어디에나 뱀이 기어 들어와서 잠잘 때 피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며 부군신령이다 라고 하면서 쌀과 정소, 술을 뿌리고 빌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제주도에서 뱀에 대한 이런 숭배 신앙이 한때 좀 발달했었던 것은 일단 뱀은 겨울잠 자는 동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뱀은 따뜻한 곳일수록 더 잘 살 수 있어요. 열대 지방에 가면 막 보아뱀 이런 엄청나게 비단뱀, 엄청나게 큰 뱀도 막 살잖아요.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기 때문에 뱀이 잘 살 수 있는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립된 자연 환경이기 때문에 천적이 생기기가 좀 더 힘들죠. 제주도 사람들의 눈에 뱀이 더 많이 띄었을 거예요. 사실 정도의 차이지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뱀을 의외로 좀 소중한 그런 동물로 좋게 이야기했던 기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나 경기 지역 전국적으로 많이 유행했던 것 중에 업 또는 업신이라고 해가지고 큰 뱀을 어떤 좋은 신령처럼 생각했던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업신은 무엇의 신일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할머니나 할아버지께 여쭤보면 업신 그 말이지, 아시는 분 지금도 계실 거예요. 업신은 재물의 신으로 숭상되었어요. 집에 지붕 같은 걸 수리하고 있는데 수리하다 보니까
지붕 안에 뱀이 한 마리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초가집 같은 경우에는 거기 다 지푸라기로 되어 있으니까 안에 동물 같은 게 와서 살기가 좀 좋거든요. 지붕 안에 사는 뱀이 발견되면 저거 업신이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 우리 보살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풍속이 거의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혹시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내가 업신을 처치해버렸다. 그러면 집이 쫄딱 망한다. 이런 식으로 조선시대 사람들은 생각하는 풍습이 꽤 퍼져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뱀이 정말 흔했거든요. 뱀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흔한 동물 중에서 잘못하면 사람을 죽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동물이 사실 흔치 않죠. 그렇다 보니까 흔히 볼 수 있으면서도 무서운 동물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숭배할 만하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이 생겼기도 하거니와 뭐 집에 지붕에 사는 이런 뱀들은 쥐라든가 이런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그런 동물들을 없애주는 좋은 역할을 사실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그럽다고 해가지고 또 집 근처에 있는 뱀은 무조건 또 처치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좀 뱀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식의 믿음이 전국적으로 퍼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려시대 개성 사람들의 살이 녹아들고 창자와 간이 녹아들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도대체 개성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얼마 전 개성의 껍질에 쌓인 작은 독충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진 후 사람들이 죽은 것인데요. 바로 이 독충이 사람의 살을 녹여 빨아먹고 창자와 간까지 빨아먹는 식인충이었던 것입니다. 독충이 비처럼 쏟아졌다. 여러분이라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이 식인충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조선시대에도 식인충과 비슷한 것에 중독되어 죽을 병이 퍼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학자 이익의 저수를 수록한 실학서인 성호사설에 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식인충이 과연 어떻게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식인충은 흰색 중심을 사람의 살갗 속에 꽂은 뒤에 사람 살을 조금씩 녹여서 직접 빨아먹고 나중에는 몸속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창자나 간을 빨아먹으면서 사람을 죽게 만든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식인충에서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딱 한 가지 식인충을 죽이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파즙을 바르는 것이죠. 성호사설에서도 고려사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것은 마땅히 기록해 두어야 하겠다라고 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식인충처럼 사람의 살을 해치거나 창자와 간을 망가뜨리는 해충 혹은 기생충이 있느냐? 기생충은 이런 기생충들이 많이 있죠. 십이지장충은 십이지장을 당연히 해칠 것이고, 간디스토마는 당연히 간을 나쁘게 할 것이고, 작은 기생충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기생충이 하늘에서 비처럼 떨어진다? 이런 것은 좀 생각하기 어렵죠. 비슷한 것이 무엇이 있을 것이냐 생각을 해본다면 동나방 애벌레를 생각해 봅니다. 나방 중에 동나방이라는 나방이 있어요. 당연히 독이 있는 나방이죠. 애벌레가 털이 복슬복슬하게 쫙 나 있습니다. 좀 징그럽게 생겼어요. 그 털을 만지면 마치 쏘이는 것처럼 염증이 심하게 됩니다. 굉장히 아프게 하는 그런 애벌레가 실제로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애벌레가 엄청나게 대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매미다방 같은 이런 나방이 한번 대발생을 하면 산을 덮어버리죠. 산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자면 아마도 좀 지독한 동나방 같은 것이 그 애벌레가 유난히 따뜻한 겨울을 지난 어느 날에 굉장히 많이 퍼졌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고생을 했고, 그 애벌레 지독하던데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다, 이런 소문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식인충이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 창자와 간을 빨아먹는 기생괴물이라면 사람 몸속에서 사람 모습을 하고 몸집을 키워가는 기생괴물도 있습니다. 사람 모습으로 자라나 숙주를 위협하는 이 기생괴물의 정체, 지금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다 일어나 보니까 겨드랑이 안에 벌레에 물린 것 같은 흔적 발견한 적 있으십니까? 그러다 갈비뼈 부근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느껴지신 적 있으세요? 이상한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기생괴물에 사로잡히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벌레에 물린 것처럼 사람 몸에 작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주요 증상이 뭐냐면 벌레가 날아오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소리 같은 게 들려요. 갈비뼈 근처에서 뭐 꿈틀꿈틀하는 그런 느낌도 느껴진대요. 이 괴물을 기록에서는 뱃속에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복중능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점점 자라면서 나중에는 사람 목소리를 내고 다 자라면 숙주인 사람에게 말을 건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가 굉장히 사악하게 들리고 겁나게 들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너무 괴롭게 되는 것이죠. 목소리로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랄수록 크기가 커지는지 점점 위쪽으로 올라오는 것 같고요. 다 자라면 사람 목구멍을 통해서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모습은 흉측한 사람의 형상이었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은 목구멍으로 언뜻 비치는 얼굴뿐이라 몸 전체 형상은 알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갑자기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분 있으면 한번 입을 크게 벌려보라고 해보십시오. 목구멍 한번 들여다보세요. 안에 사람 얼굴이 살짝 비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조선 숙종 당시 문인이었던 신돈복이 견문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야담집인 학산한원에 신돈복 자신의 친구가 겪은 일이라면서 이 괴물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내 친구 중 하나는 6, 7년 전에 괴질에 걸려 몇 달 동안 위독하였다. 내가 어쩌다 병이 들었는지 묻자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몇 달 전에 처음 감기에 걸린 듯 했지. 하루는 졸다가 깨어보니 오른쪽 겨드랑이 안에 벌에 물린 것 같은 흔적이 있었네. 처음에는 가늘더니 점점 커져서 한돼 남짓될 지경이었으나 나중에는 가슴 옆이 어린아이만한 흔적이 생겼네. 거기에서 매우 사나운 사내의 목소리가 났지. 매우 거칠어서 그곳이 날뛰면 내 몸이 천장에 닿을 듯이 뛰어오르니 나는 속으로 삿된 귀신이 내 몸에 붙었다고 생각했지. 맹인을 불러 경을 읽기도 하고 중을 불러 설법하기도 하였으나 다 소용이 없었네. 이 귀신은 늘 이상한 소리를 내며 보통 사람처럼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지. 이 괴물을 물리치는 방법은 없을까요? 복중능언이 무서워하는 한 가지가 있었으니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친구의 이름 신돈복을 부르는 것. 내가 일찍이 들으니 귀신은 무서워하는 바가 있다고 하길래 시험 삼아 내가 평생 알고 지내던 친구의 이름을 불러보았네. 글 쓴 자기를 말하는 거죠, 신돈복. 그 귀신이 곧 움츠러들면서 아이고 무서워 하였네. 내가 곧 그대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기를 무수히 하자 어느 땐가 조용히 아무런 증세도 없어졌네. 사람의 몸속에 숨어 있으면서 잘못을 낱낱이 기억했다가 병신일이 되면 숙주인 사람이 잠든 틈을 타서 천신에게 잘못을 다 일러바치는 기생괴물도 있다. 중국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인데요. 고려시대에 이게 굉장히 많이 퍼졌었고 조선시대 초기까지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3마리의 벌레가 들어있다라고 해서 삼팽 혹은 삼시라고 하던 것인데 상충은 뇌에, 중층은 명당, 이 말을 말하는 거죠. 하충은 배에 있는데 중국의 도교 쪽 문헌에 따르면 삼팽은 사람 몸속에서 여러 빌미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고도 합니다. 도사가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시충 셋이 있는데 뱃속에 있다가 사람이 조금만 잘못한 것을 보면 경신일에 나가 재에게 참소한다.
이렇게 삼팽이 천신에게 잘못을 일러바치면 숙주의 수명을 줄인다고 합니다. 즉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숙주가 된 것도 억울한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한 걸 일일이 다 세서 하늘에 일러바치는 삼팽. 그렇다면 삼팽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막을 수는 없을까요? 바로 경신일에 잠을 자지 않고 버티는 것이죠. 옛날 사람들은 경신일이라는 그 날이 될 때마다 벌레가 날아가지 않도록 감시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버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벌레가 내 잘못을 신에게 안 알려바치니까 내가 그에 대한 벌도 안 받는다 라는 믿음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살갗, 장기, 목구멍, 뇌까지 차지한 기생괴물. 이제 더 이상 기생괴물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기생괴물은 숙주 구석구석까지 모든 것을 앗아갈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어디에 기생해? 무엇을 가져가려는 것일까요? 소백충이라고 불리는 기생괴물은 사람 치아에 숨어 살아가는 조그맣고 하얀 벌레입니다. 조선시대에 나라에서 운영하는 병원 역할을 하던 해민서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용제총화라는 책을 보면 이 해민서에 제주 출신 여자 의사 한 사람이 치아에서 조그맣고 하얀 벌레를 빼내는 기술을 갖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여자가 제주에서 왔는데 의술은 알지 못하나 다만 충치를 뽑았는데 사대부 집에서 다투어 서로 맞아갔다. 그 여자가 죽자 또 한 여자에게 그 업을 전하여 나도 또한 불러다가 이를 치료했는데 얼굴을 위로 젖히고 입을 열어 은으로 만든 숟가락으로 조그마한 흰 벌레를 꺼냈는데 숟가락은 이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에서 피도 나지 않아 그 쉬운 것이 이와 같았다. 이는 반드시 환술이요 정업이 아닐 것이다. 그 용제총화를 쓴 성현은 눈속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벌레 뽑아낸 척 하면서 옷소매 밑에서 이렇게 벌레를 꺼내가지고 이거 뽑아낸 겁니다 라고 속이는 거 아니겠어? 라고 추측하고 있죠. 실제로 뭘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지금에 와서.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옛날부터 특히 조선 사람들은 이에 충치가 생기는 것을 벌레가 갉아먹어서 생기는 일이다 라는 식의 생각은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도 벌레라는 충자를 써서 충치 아닙니까? 그죠? 영어만 해도 그런 식으로 잘 얘기 안 합니다. tooth cavity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에 뭐 구멍이 뚫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과거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온갖 괴물들이나 이상한 벌레들이 몸속에서 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무서운 상상들에 많이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의학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충분히 발달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뭐 몸이 아프시다거나 안 좋으시면 괜히 무슨 친구 이름 같은 거 갑자기 부르지 마시고 가까운 의원을 방문해가지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무리 큰 고래라고 하더라도 칼날 같은 등지느러미로 찢어 죽이는 잔혹한 바다 괴물이 있습니다. 바로 장수피라고 기록된 괴물인데요. 장수피와 맞서게 되면 여러 마리에 둘러싸여 뜯어먹혀 죽게 된다고 하네요. 상상을 해보세요. 물고기인데 등에 전기톱 같은 게 막 달려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썰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 말을 알아듣는다는 식의 이야기도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영리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18세기 문인 심재가 저술한 필기 잠록인 송천필담에 바다에서 장수피가 고래를 공격하는 걸 뱃사람들이 보고 고래고기 한 덩이만 던져다오 라고 장난스럽게 이야기하면
꼭 고기 한 덩이를 배 안으로 던져준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약간 용감한 사람이 나도 고기 한 점 줘! 그러면 딱 쳐가지고 바다 위에서 고기를 하나 딱 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대로 막 구워 먹고 막 이러면. 이런 게 실제로 있을까요? 실제로 있을까요? 현대의 학자들은 이 장수피라는 이 말이 고래를 일컫는 말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솔피라는 뭐 그런 물고기가 있다라는 식의 기록이 딴 데서도 보이는데, 범고래 같은 것들은 공격성이 굉장히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다른 고래를 공격해서 잡아먹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고 하죠. 또 범고래가 이 핀이라고 하죠. 이렇게 위로 솟은 형태의 이 지느러미가 굉장히 멋있는 그런 고래입니다. 멋진 지느러미를 자랑하면서 이렇게 딱 나왔다가 딴 고래를 확 물어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거는 진짜 최강의 물고기다. 장수피가 정말 제일 무섭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물어뜯는 장수피보다 더욱 괴이한 물속 괴물도 존재합니다. 몸 하나에 6개의 얼굴, 그래서 신유육면이라고 기록된 괴물입니다. 그런데 이 괴물이 모습을 보이자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신유육면이라 기록된 이 괴물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길래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것일까요? 고대일록이라고 하는 옛날 사람이 쓴 일기장입니다. 길이가 10척이니까 대략 한 3m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길입니다. 장계를 했다는 거는 기록을 해가지고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처럼 이런 이상한 물고기의 출현을 알렸다라는 뜻입니다. 사람 키의 2배가 넘는 커다란 물고기인 이 괴물은 몸에 6개의 얼굴이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개의 얼굴마다 2개의 눈이 있었을 테니까 총 12개의 눈이 있는데, 그것이 꽤 큰 편이고 소의 눈과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했으니까 꽤 크고 뭔가 좀 꿈뻑꿈뻑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고대일록은 조선시대 의병장 정경운이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 4월부터 19년 동안 소모관으로 일하면서 전쟁의 참상을 기록한 일기입니다. 이 괴물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은 후에 어지럽고 흉흉한 조선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흉한 징조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이걸 왜 흉한 징조라고 생각을 했느냐? 희귀하네. 이거야 우리 비싸게 팔 수 있겠다.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조선시대는 왜 이걸 흉하다고 생각을 했느냐? 고려시대 사람들, 조선시대 사람들은 세상 만물이 어떤 음기와 양기 같은 그런 어떤 기의 조화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조선시대 사람들처럼 제가 한번 해설해 볼게요. 실제로 이런 거 아닙니다. 눈이 12개가 있는 물고기가 잡혔어. 무슨 물고기에 눈이 이렇게 많아. 음양 오행을 따져보면 사람의 눈은 나무의 기운, 목기에 해당한다고 많이 생각했어요. 물고기에 이렇게 눈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나무의 기운이 너무나 비정상적일 정도로 많이 퍼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느냐. 잠깐만, 이번에 높은 정승이 된 그 양반이 임대감 아니었나? 임대감이면 숲을 임자를 많이 쓰잖아요. 나무 목자가 2개예요, 한자로 써보면. 그래서 나라에 나무의 기운이 너무 과도하게 퍼지다 보니까 물고기도 눈이 막 이렇게 여러 개 생긴다고. 상감마마, 임대감을 정승 자리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이 물고기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발상의 생각을 했다라는. 나라가 망하는 것만큼 끔찍한 일이 있을까요? 백제 멸망을 앞두고 지금의 부여 백마강인 사비하에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서기 659년 5월에 왕도의 서남쪽 사비하에서 큰 물고기가 나와 죽었는데 길이가 3길이었다. 한 길이라는 단위가 2.4m에서 3m 내외라고 하면 약 8m 안팎으로 보이는 아주 거대한 크기의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사비하 대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백제가 660년 나당 연합군에 정복당한 후 멸망했는데 바로 그 직전에 이 사비하 대어가 죽은 채로 발견된 거죠. 어쩌면 나라의 운수와 세상의 덕을 감지하는 그런 신비한 물고기여서 세상사가 너무 괴로워지고 나라가 망할 때가 되니까 이 물고기도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고 죽어서 나온 것이 아니냐. 백제 멸망의 신호는 당시 신라의 공주 기군, 지금의 서산 일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이가 100척인 물고기, 장백척. 대충 어림잡아봐도 사람 키의 수십 배에 이르는 길이죠. 거기다가 무슨 독이 있는 물고기였는지 이거를 사람들이 먹어봤더니 모두 다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 역시 대표적인 흉조로 널리 퍼져 있는데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치러 들어오기 직전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비하의 강물과 왕도의 우물물이 괴이하게 변화하게 되는데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제가 요거를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 이야기 신기하잖아요. 정말로 무슨 거대한 수호신 같은 물고기가 죽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 과학적으로 인정받는 학설은 아닌데요. 실제로 바닷물에 피로 물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가끔 나타날 때가 있죠. 적조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빨간색 미생물이 갑자기 바다에서 많이 생겨나면 바닷물이 시뻘겋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적조 현상이 일어나면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이 바닷물 속에서 사는 것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다든가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바닷물이 피로 물든 것, 백제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은 사실은 기후변화의 피해가 당시에 심한 시기가 있었다라는 뜻 아닐까요? 기후변화가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도 잘 안 되고 흉년이 들고 홍수의 피해를 입는다거나 여러 가지 나라의 국력이 약해질 만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기후변화는 7세기 말 백제에도 어쩌면 큰 문제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 요즘 좀 해보고 있습니다. 물속 괴물이 모두 잔혹하고 불길한 것만은 아닙니다. 조선 후기 형조참의, 병조참판을 역임한 김육은 성균관 태학생 시절 상소문을 올린 것이 화근이 되어 문과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당하고 가평 잠곡에 은거하게 되었는데요. 집 앞 연못에 물고기를 돌보다 아주 기이한 꿈 하나를 꾸게 됩니다. 그는 집 앞 작은 연못에서 물고기를 길렀는데 늘 연못에 가서 구경하며 즐기다 먹이도 종종 던져주었다. 특히 물고기 중에 이름은 모르지만 가늘고 긴 것이 있어 기이하게 생각했다.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생생한 경고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면서 넉살도 좋게 저는 물고기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이상한 사람. 그 후 김육 앞에 두 눈을 의심할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 오후 대낮에 폭우가 쏟아지며 천둥과 번개가 시끄럽게 치더니 용 한 마리가 연못에서 솟아올랐다. 용은 검은 구름에 쌓인 채 날아 올라갔다. 물고기의 신비로운 초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용이 되어 올라간 물고기는 다시 김육 앞에 뜻밖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까요? 작은 고개 하나를 보니 하얀 기운 같은 것이 부글부글 넘쳐올랐다. 김육이 바라봤지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뒤에서 빠르게 소리쳤다. 거기 가는 양반 잠시 멈추시오. 그는 보는 앞으로 달려와 김육의 손을 끌고 산 위로 불이 나게 달렸다. 하얗게 피어오르던 기운은 해일 때문에 물이 넘친 것이었다.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김육은 거의 해일에 휩쓸릴 뻔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니 지난 꿈에 봤던 사람인 것 같았다. 그 후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용이 김육에게 은덕을 갚은 것이라고들 했다. 산 가까운 곳에 연못 속에서 사는 물고기로 연꽃 핀 연못의 신령스러운 생물이라는 의미의 연지신물. 김육은 연지신물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 물과 관련된 괴물 이야기들, 특히 바다에서 만나는 괴물 이야기라든가 큰 강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된 괴물 이야기 같은 것들이 조선시대 기록 중에는 좀 자주 보이거든요. 왜 그럴까? 저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조선은 중앙 집권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던 나라였죠. 지방의 모든 방방곡곡을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다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과거 공부만 하면서 책 보고 시험 치고 이런 것만 하던 선비들이 바닷가에서 어민들이 살면서 생활하는 모습 이런 거 처음 보게 된 거죠. 또 사또 나리께서 오셨으니까 잘 대접해드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 아 선비님 이게 진짜 기가 막히고 몸에 좋은 겁니다 라면서 딱 주면 야 이건 뭐 뱀처럼 생긴 이런 걸 나보고 먹으라 그래 라고 하면 아 이게 뱀이 아니라 장어입니다 선비님 끝내주는 거면 드셔보십시오. 그런 거 하다 보면 이제 기록에 남기는 거죠. 이제 이 마을에 와서 희한한 걸 봤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뱀을 잡아먹더라. 어디에 사람들은 뱀 잡아먹고 사는 종족이 있다. 이런 식의 이상한 이야기가 생겨서 퍼지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나를 향해 창칼을 휘두르고 활을 쏘며 공격하는 병사를 마주쳤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병사를 물리치려고 맞서서 공격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여기 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고 몽둥이로 사정없이 내리쳐도 쓰러지지 않고 화살을 쏴도 몸에 박히기는커녕 그대로 통과해버릴 것 같은 괴물 병사가 있습니다. 이 병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홍성의 월산령에 사는 사람이 본 일이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한 조경남의 속잡록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 교전지상,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뜻이죠. 군병들이 교전하는 상황을 발견하고 살펴보았더니 날아다니는 개미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날아다니는 개미를 보면 그걸 보고 병사들이 싸우고 있네라고 하십니까? 왜 개미를 보고 병사들이 싸운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개미의 어떤 신령, 개미의 귀신이 있어 사람에게 씌어서 군사들이 싸우고 있다 막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저는 이 이야기가 무엇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개미 중에서는 날아다니는 개미들 있잖아요. 수개미, 암개미들. 아주 작은 벌레가 수없이 많이 모여서 있는 모습이 멀리서 보면 마치 사람이 무예를 익혀서 싸우고 창칼을 휘두르고 활을 쏘고 하는 것처럼 착각할 법한 그런 형태를 지녔던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 시기의 기록 중에 이 임진왜란 전후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징조로 개미떼가 무수히 많이 등장했다가 떼죽음을 했다 이런 기록들이 다른 곳에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하필 이분이 사셨던 이 홍성 근처에 출현했던 개미들은 하늘을 날면서 뒤엉켜 싸우는 모양이 사람의 싸움처럼 보였다라는 거, 그럴듯한 해석이라고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서로 싸우는 모양이라는 의미로 교전지상이다 라고 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죽여도 죽지 않는 생존력 만렙, 군병 모습을 한 개미떼 괴물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개미떼 괴물보다 조금 더 크지만 한 번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몰려다니는 군집 괴물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조선시대 한양의 가장 큰 번화가였던 종로 한복판에 등장해 쓸어도 사라지지 않은 작은 괴물. 이것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겁부터 먹었는데요. 때로 등장한 작은 괴물들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공포를 안긴 것일까요? 작은 자라가 동전과 같다라고 하여 기록에는 별여동전이라는 한문으로 묘사되어 있는 괴물입니다. 이 별여동전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이 괴물들은 물에서 원래는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치 개미떼처럼 무리지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한 번 나타나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떼로 지어서 무수히 많게 기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에 나타나면 일일이 없앨 수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빗자루로 쓸어서 몰아내야 할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람 사는 곳에 나타나면 굉장히 흉조로 여기거든요. 그 이유는 무슨 원한을 기억하는 건지 뭔지 자라를 잘 잡아먹는 사람에게 복수를 하려고 때려 몰려가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상공안당은 평소에 자라먹기를 좋아하여 가끔 삼강어부에게서 구해오고 또한 공이 즐긴다는 말을 듣고서 가지고 와서 드리는 사람도 있었다. 동전만한 작은 자라가 행랑마루 안팎들에 헤아릴 수 없이 흩어져 다녀 다 쓸어낼 수가 없어 뜰에 독을 두고 집어넣었다가 가득 차면 독을 져다가 강물에 놓아 주었다. 그런 후 겨우 1년이 되자 공의 아들 안처겸이 무함을 받아 죽음을 당했고 공도 또한 연좌되어 죽었으니 화가 난 것이 자라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한 자라의 요변이라 하겠다. 단지 먹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수많은 자라를 살생한 사람, 그들을 향한 별여동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괴물들의 한이 느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국수 좋아하십니까? 국수? 국수 중에는 이 멸치 우린물로 국물 내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멸치가 숫자로 보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반찬으로 멸치볶음 이렇게 한번 집어먹으면 20-30마리 한꺼번에 먹는 거잖아요. 밥 먹을 때 생선 한 1000마리 먹을 수도 있어요. 멸치 많이 먹으면. 멸치 먹을 때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멸치 조그맣지만 눈도 있고 뭐 뼈도 있고 다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수십 개를 한 입에 집어넣네?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면. 이런 전설이 사실이냐면 어느 날 집에 가가지고 세수를 하려고 손을 씻으러 수도꼭지 물을 딱 틀었는데 멸치가 막 나오는 거야. 복수를 하려고 이런 거죠. 그런 괴물 이야기를 조선시대 기준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 설마 그렇겠습니까? 멸치 먹지 말자 이야기 아니고요. 멸치 좋아합니다. 멸치 많이 소비해 드려야죠. 그런 생각 속에서 생겨난 그런 상상이 조선시대 버전으로 자리 잡은 전설이 이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별여동전,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존재였다면 반대로 사람들로부터 겁을 먹고 도망치는 군집괴물도 있습니다. 이들을 잘만 이용하면 떼부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어디서도 알려지지 않은 그 비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흰옷을 입은 승리여 7사람이라는 의미의 백의승 7인. 이들은 7이 한 무리가 되어 밤에는 사람과 비슷한 모양으로 움직이며 뛰어다니고 낮에는 대나무 숲속의 흙 속에 들어가 은으로 된 7개의 불상 모양으로 가만히 있다고 합니다. 어우야담에 조선 중기의 문신 김류가 좋은 집이지만 귀신이 나온다고 해서 아무도 살지 않게 된 흉가를 사들였는데 그곳에서 백의승 7인을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한 고가가 값이 5,000필이 나갔지만 요사스런 도깨비가 많아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죽었다. 자신이 먼저 시험해 보고자 하여 집안 식구들은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혼자서 그 집에 들어가 잤다. 한밤중이 되자 흰옷을 입은 중 7명이 문을 밀치고 들어왔다. 김류가 큰 기침 소리를 한번 내자 7명이 모두 달아나는데 창틈으로 엿보니 섬돌 위 대나무 숲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은부처 7구가 나왔는데 크기가 모두 아이만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낮에 은으로 된 불상 모양일 때 은을 녹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밤에 사람 모양으로 변해서 돌아다니는 것도 못하게 막을 수 있고, 녹인 은은 그대로 그냥 은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김유가 말하였다. 막중한 재화를 사사로이 가질 수 없으나 만약 대궐에 다 바친다면 아첨에 가까울 것이다. 그리하여 2개를 호조에 바쳐 국가의 비용에 쓰도록 하고 나머지는 모두 궁핍한 친구들을 구휼하는 데 썼다. 또 술과 음식을 가득 준비하도록 명하여 큰 잔치를 열고 손님을 대접했으니 그런 잔치가 서너 차례 이어졌다. 그러고도 재화가 남았는지라 집안 살림에 보탰다. 이것 때문에 이 집에 살던 사람이 모두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앞에 있었잖아요. 그냥 도망만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해치기도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한편으로는 김유가 큰 기침 소리를 내자 바로 도망쳤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사람이 지르는 커다란 소리를 두려워하거나 큰 소리를 무서워한다라고 상상해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또 이 이야기 듣고 무슨 흰 옷을 입은 스님들이 7명이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하면 은으로 된 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대 21세기에서 보시면 그냥 흰 옷 입은 스님이신 거예요. 그냥 이거 뭐 그런 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대는 절대. 단독으로 있을 때는 힘이 없지만 무리로 다녔을 때마다 힘이 어마어마하게 해지는 동물이 과연 실제로도 뭐가 있을까요? 개미, 벌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물속을 돌아다니는 뭐 물고기 떼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대표는 뭐겠습니까? 그런 동물의 최고 대표라고 할 만한,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동물, 바로 우리죠. 사람이죠. 사람이 혼자서 있을 때는 힘도 없고 외롭고 지치고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지만 힘을 합치면 어느 동물도 이겨낼 수 없을 만한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유행한 것을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앞에 있었던 그 교전지상, 개미떼 같은 이야기, 주로 무슨 국가의 큰 전란이나 위기, 혼란 상황을 앞두고 어떤 징조처럼 이런 동물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무심코 사람들이 국난을 앞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목하게 잘 뭉치면 어떤 위기가 나와도 극복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런 걸 못 막아내는구나. 우리의 적은 엄청나게 강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를 타파하겠다고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막아내기 너무 힘들고 두렵구나. 이런 생각, 걱정, 공포 속에서 이렇게 때로 뭉쳤을 때 강해지는 괴물 이야기가 더욱 인기를 얻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1580년대 후반 서울, 선비들 100명, 1000명이 때를 이루더니 해괴하기 짝이 없는 짓을 시작합니다. 노래를 부르다가 춤을 추기도 하고 껑충거리고 흙을 다지기도 하며 동서로 달렸다가 웃다가 울었다가 하는, 이것이 춤인지 몸부림인지도 알 수 없는 괴상한 장면이 펼쳐진 것인데요. 도대체 선비들은 무엇 때문에 때로 몰려들어서 광기 어린 춤판을 벌인 것일까요? 임진왜란 전후에 떠도는 이야기를 기록한 난중잠록에 등등곡이라고 하는 이상한 춤이 대유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등등곡이라는 이 이름은 전체적으로 뭔가 어떤 춤을 추는 듯한 그런 놀이 비슷한 무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당 흉내를 내면서 덩실거리며 노래하며 춤을 추기도 하고 동으로 갔다 서로 달렸다 웃었다 울었다 하였다.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시기하고 어느 정도 겹치는 시기에 유럽에서는 무도광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갑자기 길에서 정신없이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떼지어 다니면서 정신없이 춤을 추는 거예요. 멈추지도 않고. 2, 3일 그러고 있으면 사람이 못 견디겠죠? 죽는 거예요. 왜 이런지 모르겠다. 당시에 유럽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저주 같은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막 악마가 있었다든가 혹은 뭐
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서 반대로 악마를 쫓아내기 위해서 뭐라 어떤 걸 해가지고 그렇게 발생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기도 했다라는데, 실제로 보면 진짜 괴상하고 이상하겠죠. 진짜 악마가 세상에 나타나면 이런 느낌이 들까? 놀라운 광경이었을 것 같은데, 현대 과학자들은 그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돌이나 밀농사를 짓다가 보면 맥각병이라고 해가지고 까만색의 뿔같이 생기는 곰팡이가 필 때가 있습니다. 농사 망치는 건데, 요즘에는 그거 생기면 이제 다 버리죠. 근데 옛날에 먹을 게 부족하면 그런 거 좀 생겨도 뭐 사람들 먹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맥각, 이 곰팡이에는 그 중에 일부 독성분이 있는 거예요. 현대의 화학자들이 연구해 본 바로는 그 독성분 중에서 일부는 사람의 신경을 공격하고 사람에게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이 있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정신성 약품 중에 환각을 강하게 일으키는 무시무시한 마약으로 LSD라는 게 있습니다.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그런 물질인데, 어떻게 LSD 찾아냈느냐, 맥각에서 뽑아낸 성분 하나를 더 개조한 게 LSD예요. 그래서 맥각 곰팡이가 확 피어있던 호미를 많이 먹었던 유럽에서 환각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없이 춤을 추다가 쓰러지는 그런 일이 발생했겠다라는 추정이 상당히 유력한 편입니다. 조선에도 그 비슷한 무엇인가가 있었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호밀로 만드는, 밀로 만드는 수입품 과자, 이런 게 일부 있어가지고 이런 수입 과자가 맛있는 게 있어? 라면서 하나 정도 이제 먹었을 텐데, 사실은 그 속에 맥각의 독성이 들어있었던 거고요. 왜 이렇게 웃다가 울다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반복하는가를 물어보니까 나라가 잘못 돌아가서 망할 거다라고 답했다라고도 하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은 광기 어린 이런 행동도 벼슬, 정치, 나라의 운명과 연결해서 해석을 하곤 했구나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죠. 이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시국이다 보니까, 그러고 나가지고 야, 우리 도대체 어젯밤에 우리 도대체 뭐 했던 거냐 라고 하다가 그 다음 주쯤 돼가지고 그때 그 이상한 과자 있는 쪽에 가가지고 한 잔 또 해보자. 그러니까 나쁜 풍속이죠. 어떻게 하면 요즘으로 따지자면 약간 마약이 유통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니까 그런 거는 아니었을까, 저는 좀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팔다리를 정신없이 움직이며 춤을 추는 모습이 마치 죽어야만 끝나는 죽음의 무도처럼 보이는데요. 이 재앙의 원인이 가면 괴물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가면소수입니다. 가면소수라는 말은 한문 표현으로 가면이 재앙의 빌미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난중 잠록의 사건과 비슷하게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못하고 미치광이처럼 웃으면서 춤을 추는 사건이 경기도 광주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웃집에 어떤 사람이 가면을 좋아하더니 하루는 그 집에 병이 전염하였는데 무당이 말하기를 나무 가면이 빌미가 되었다라고 하자 즉시 들판에 버렸더니 병이 과연 그쳤다. 그런데 다음에 먹은 사람도 모두 웃다가 일어나 춤추기를 앞사람과 똑같이 하더니 조금 후에 그치는지라 물어보니 처음 먹고 나니 자연 흥이 나서 그만두려고 하여도 되지 않아 그렇게 하였다고 하였다. 가면을 가까이 두면 병에 걸리고 괴로움을 얻게 되고 버섯이 생겨나는데, 그 버섯은 먹을 만해 보이지만 실제로 먹게 되면 노래하고 춤을 추고 싶어져서 견딜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버섯 중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옛날 기록에서는 이제 시시버섯이라고 하는 버섯이 있습니다. 시시라는 게 시시시 이렇게 웃는 웃음소리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웃음버섯이라는 뜻인데, 이런 일부 버섯들은 당연히 독버섯입니다. 미량을 살짝 먹었을 때 신경에 먼저 영향을 미쳐가지고 창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환각의 문제가 아니라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버섯이 그득그득하기 때문에 사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다. 그 위험을 조선시대 때부터 잘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면소수라고 표현되어 있었던 이 괴물보다 더 기이한 괴물이 있겠습니까? 여기 영혼이 깃든 인형이 있습니다. 인간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허수아비 인형. 홀령에게 잠식당한 고려시대 허수아비의 정체를 지금 바로 밝혀드리겠습니다. 고려 16대 임금인 예종은 즉위한 직후 나라의 왕실의 안녕을 위한 의식인 팔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그는 이때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허수아비 둘이 관복을 갖춰 입고 말을 타고 뜰을 뛰어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 허수아비 둘에는 100여 년 전에 죽은 두 장군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님을 온전케 하온 마음은 하늘 끝까지 미쳤네. 넋은 가셨으되 몸 세우고 하신 말씀 직분을 다해 활 잡는 이 마음 새로워지기를. 좋다 두 공신이여 오래오래 곧은 자취를 나타내실지어. 예종은 두 허수아비를 보고 두 장군을 애도하는 시인 도이장가를 짓게 된 것입니다. 어찌된 일인고 하니 927년 후백제의 견훤이 신라 경주를 공격하여 경혜왕을 죽이고 경순왕을 즉위시키려고 하자 왕건이 이를 막기 위해 후백제 군을 물리치려고 자신의 정예 기마병 5천을 데리고 오늘의 대구 공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태조 왕건은 후백제 군에게 포위되었고 이에 왕건을 구하기 위해서 왕건을 따르던 충신 신숭겸, 김락 두 장군이 왕건으로 위장해서 싸우다가 전사한 것입니다. 후상국 다 통일했어요. 그렇게 고생 많이 하고 이제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이만 남았다. 그러면서 잔치를 연 거예요. 근데 잔치를 열려고 딱 보니까 제일 내 마음에 남아있는 부하들, 그 두 명의 장군 이미 죽어가지고 목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에 왕건은 두 사람의 충절을 기리고 추모하려고 풀로 두 장군의 허수아비를 만들고 의복을 갖춰 입힌 후 자리에 앉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겼다, 승리의 축배를 이렇게 하니까 허수아비가 그 술을 받아 마시고 살아있을 때처럼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도이장가의 이 장군 인형, 이 움직인 이야기 이거 참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이야기 자체가 슬프면서도 기쁜 여러 가지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서 신기하고 재밌다라고 생각도 하거니와 한편으로는 공포 영화나 무서운 이야기 속에 사탄의 인형 시리즈의 척키는 그냥 인형이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손으로 뭐 좀 공격하려고 하고 말하고 이게 전부지 않습니까? 고려 시대에는 이 장군 인형이기 때문에 장군 옷을 갖춰 입고 말을 탄다니까요. 그런 정도 인형은 있어야 고려 시대 기준으로 홀령이 깃들어서 저렇게 인형이 움직이나 사람들이 좀 귀를 기울일 만한 이야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동물의 중요한 습성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과 계속 소통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을 얼핏 봤을 때 행동이 좋은지 나쁜지, 지금 나에게 경계심을 품고 있는지, 나에게 친밀함을 품고 있는지 최대한 빨리 쫙 느끼는 그런 습성을 사람이 가지면 가질수록 진화론적으로 더 살아남기 유리했었다라는 거예요. 인형을 딱 보면 산 사람처럼 만들기는 했는데 생명은 없는 거죠. 눈빛이 다르죠. 인형을 본 순간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니고 화가 난 것도 아니고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왠지 친밀한 표정을 갖고 있는 그 혼란감, 그 속에서 마치 죽은 사람을 본 듯하지만 명확하게 그것은 아닌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좋은 대상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을 잘하고자 하는 그 본능이 우리의 먼 조상에서부터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과 비슷한 인형을 보았을 때 공포감이 생길 수 있다라는 설이 있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법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시공간을 넘나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비밀의 약을 얻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발해의 이광현이 발견한 신선이 되는 약, 금단대약.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그 비밀의 약 제조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옛 중국에서 유행했던 도교의 경전과 주요 문헌들을 정리해 모아둔 책 도장에 중국에게는 이방 사람인 발해인 이광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광현은 발해인으로 반평생 배를 타고 바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무역을 하던 사람이죠. 집안 대대로 무역을 하면서 부를 축적한 부잣집 자손인 것으로 추정되고요. 신라, 당나라 등을 오가면서 국제무역을 하는 상인이자 뱃사람, 선장으로 추정됩니다. 남부러울 것 없던 이광현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으니 바로 인생은 짧고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이 끝나니 허무하다. 그 허무함을 극복할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법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광현은 신라로 가는 배 안에서 어떤 노인을 우연히 만나는데 나이가 100살인데도 혈색이 좋고 건강해 보였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노인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건강 비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100세 노인인데 혈색이 좋고 건강해 보였대요.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무슨 방법을 썼을까요? 신선이 되는 1단계,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노인의 비법.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마음에 걸리는 일 없는 태도로 지내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건강 유지의 방법이죠. 노인은 자기가 그 상식적인 건강의 지침을 실천에 옮기는데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아주 긴 세월 장수하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노인은 한 가지 말을 덧붙이면서 이야기를 해요. 나는 금단대약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금단대약은 뭘까요? 바로 인간의 경지를 초월하게 해주는 약이죠. 신선이 되게 해준다는 약인 거예요. 이후 이광현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훈련에 돌입하는데 결국 금단대약의 비밀을 알려주는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 신선이 될 수 있는 비밀의 약, 금단대약의 제조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둥글고 붉은 것, 즉 환단이라는 것은 다름이 있는 약은 아니다. 참된 한 가지를 깃틀로 삼고 연홍을 서로 의지하게 하며 황알을 뿌리로 삼으면 곧 이룰 수 있느니라.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알 수가 없죠, 그죠? 아니, 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하죠. 이전까지는 사실 별로 이 책에서 되게 평이한 한문으로 서술되어 있어요. 무슨 말은 여기서부터는 한자 한자가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한 가지 좀 짚히는 것은 뭐냐면 연홍이라는 말은 원래 뜻도 그렇고 앞뒤 내용을 봐도 그렇고 납과 수은을 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납이라는 것이 금속인데도 만져보면 물렁물렁하고 그때 당시에 신선이 되겠다고 이상한 약을 막 만드는 그런 사람들 계셨겠죠. 수은 넣어서 약 만들면 좋대 라는 게 좀 어떻게 하다가 유행한 거예요. 이게 완성됐나 보다 라면서 마시고 하다 보면 수은 중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창란이 일어나고 생각이 이상하게 꼬이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어디 다녀오셨어요? 라고. 네, 어저께 구름 위로 올라가지고 신선들하고 파티를 하고 왔다고. 나중에 이제 높은 사람들한테 소문 퍼진 거예요. 그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걔 한번 조사해보자. 목에 칼이 들어가고 막 온몸을 고문을 하는데도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신선의 세계를 경험했다라는 수은 중독으로 인한 정신 착란을 일으킨 것 뿐이지만 그렇게 이야기가 생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신비하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지만 우리 역사를 기록한 수많은 자료들을 살펴보면 그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작은 이야기 속에서도 이거는 왜 이랬을까? 이것은 무슨 의미가 숨어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면서 발견하는 그런 즐거움을 찾아본다면 더 재미있게 옛날 기록들, 옛날 이야기들, 역사들을 즐길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